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4일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어제 시내 자료실 자료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댓글창에 부장님 휴가 가지 마세요. 방송 빠지면 이제 자료를 못 받는 생각을 아마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휴가 가지 마세요. 매일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예, 휴가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그리고 이제 이 원고 이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원고를 가지고.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휴가 다 반납하고, 예, 열심히 방송을 하기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7월 글쎄요, 그 잠정적으로 7월 첫째 주 정도 뭐 일이 좀 하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혹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뭐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만, 뭐 여름 휴가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은 걸로, 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 가죠. 예, 가지 말라면 안 가야죠. 예. 네, 열심히 더 하겠고요. 예, 또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자료나, 예, 방송 원고를 보고 이제 뭔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욱더, 예, 좋은 내용으로 또 컨텐츠를 채울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긍정맘님 오랜만에 정규 방송 들어옵니다. 말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주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여름 휴가 반납하고 일단, 예, 방송을 열심히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장 초반 4.33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뭐 2760포인트 언저리로 출발을 했죠. 예, 장 초반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매수 선물 매도, 그리고 기관은 양시장 현물 매도를 하고 선물 매수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반도체와 소부장 상승 출발한 가운데 제약바이오와 화장품, 전력설비나 전선, 원전과 음식료, 우주항공과 조선해운, 조선기자재 이런 섹터들이 강세 출발 보였고요. 개장 직후 외국인 코스피 200 순매도 전환하면서 9시 7분경 코스피가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2차전지 소재주 하락에 상대적으로 약세였고요. 장 초반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일종의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등의 현대차 그룹주가 장중에 그룹 일가 신상 관련된 미확인입니다. 루머로 거래 대금이 급증하면서 주가 상승했고요. 장 끝나고 거의 끝 무렵에 현대그룹에서 일단은, 예, 모비스였나요? 예, 공식적인 그 공시가 나왔죠. 예, 사실 무근이라고 일단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금리 하락에 대형 기술주 강세 지속되면서 S&P 500과 나스닥이 동반 재차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비 마이너스 0.2%, 예상치는 플러스 0.1%여서 일단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4만 2천 건으로 23년 8월 이후에 최고치로 올라왔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 예상치 하회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인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내 최저치인 4.2%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를 좀 띄워드릴게요. 예, 올해 생산자 물가지수 항목별 변화인데요. 이 첫 번째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노란 색깔 있는 쪽 보시면은 5월에 최종 수요가 마이너스 0.2%가 나왔고요. 거기 보시면은 전체 가운데 에너지가 마이너스 4.8%로 확 빠졌죠. 요즘 유가가 빠져서 아마 그런 모습이 보인 것 같고, 그런 것들 좀 영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품도 마이너스 0.1 정도로 나왔고, 최종 수요 서비스도 보면은 뭐 마이너스 1.4 나온 게 운수 및 창고업 이쪽이 좀 빠졌네요. 예,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 말씀드렸던 생산자 물가 이런 부분도 좀 빠졌고, 신규 수당 청구 건수도 좀 올라와서 역시나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둔화가 확인됐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금리 하락에 따른 미국 시장 훈풍에 맞추어서 코스피는 상승했고요. 삼성전자가 장중 8만 원까지 돌파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코스피 현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K푸드 같은 경우도 역시 오늘 일부 좋았는데요. 오늘 이제 삼양식품이 이런 뭐랄까 별명이라 그럴까, 삼양식품이 별명이 달렸던데 삼비디아로 불린다고 합니다. 삼비디아, 코리안 엔비디아로 해가지고 삼비디아, 예, 삼양식품을 거론하는 겁니다. 삼비디아 충분히, 예,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불릴만 합니다. 삼비디아. 네. 포함해서 음식료 업종 강세 지속이 됐고요. 전일 농림부 장관의 음식료 관련된 지원 소식도 있었죠.
자, 그리고 단순 테마, 단기 테마로 치부하기에는 좀 수출 지표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지금 1월에서 5월까지 K푸드 수출액이 40억 달러, 전년비 8%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위한 캐펙스 확대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조 대림이 미국향 냉동김밥 관련된 부분에 나오면서 신제품 출시 계획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나왔고요. 해운업종 같은 경우는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이후에 해상운임 강상세가 지속됐고, SCFI, 그러니까 이제 상해 컨테이너선 지표죠. 이게 3,184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해운주 호실적 기대되는 측면에서 오늘 조선과 해운주, 조선 기자재까지 주가가 좋았죠. 자, 코스닥은 일부 게임주와 반도체주 제외하고 2차 전지와 바이오 동반 하락의 약세였습니다. 개별 이슈에 따른 일부 종목 상승을 제외하고는 전반전 시총 상위 대형 업종, 특히 이제 바이오하고 2차 전지 쪽이 약세 영향에 하락을 했고요. 특히 EU 대중 관세 부과 소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던 2차 전지 수제주들, 이 부분들이 업황 개선 신호 부재에 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약세였습니다. 반면 K푸드 모멘텀의 코스닥 내 K주류, 어제도 이제 제주맥주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국순당 이런 종목들도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운수창고, 운수장비 상승했고, 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등 오전 한때 말씀드렸던 정몽구 회장 확인 안 된 신변 이상설 그룹사 지배구조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뭐 아니라고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음식료주는 K푸드 열풍의 연이은 강세였는데 CJ, JD당 그리고 삼양식품, 농심 등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을 커버를 했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BM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업종별로는 음식료, 담배,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의료정밀기기 강세였고, 반면 일반 전기전자, 인터넷주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서 역시 가전 섹터가 역시 좀 더 가는 모습 보였고요. 화장품은 약간 좀 개별적으로 뭐 빠지는 종목도 일부 있었고 올라가는 종목도 좀 있었고, 이렇게 아직도 그래도 화장품까지도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휴가 안 간다 말씀드리니까 휴가를 가셔야지 건강도 좀 이렇게 잘 챙기십시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는 나이는 늙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건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또 건강상의 문제는 없고요. 또 최근에 뭐 방송 많이 하지만 목도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충분히 방송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휴가를 못 가더라도 식구들을 보내주면 식구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식구들은 만족하니까 식구들 그냥 보내주면 아주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혜민님, 본가가 제주도시라고요? 제주도 저는 못 가본 지가 진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 아쉽네요. 제주도 가면 재밌는 게 많을 텐데. 자, 그러면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시면은, 자, 이게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인데요. 이게 업이 더 됐습니다. 9월에 이번에 어제 지표가 나오면서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훨씬 더 확 뛰었다. 62%대인가요? 62.7%로 뛰었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료 좀 띄워주시면 12월까지 두 번째 금리 인하가 될 확률입니다. 이것도 확률업이 45%까지 올랐나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월에 1회 금리 인하도 확률이 올랐고 12월까지 9월입니다. 9월에 1회 금리 인하 확률도 확 올랐고 12월까지 금리 인하 두 번 될 거다. 이 확률도 올라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달러 인덱스가 빠지지 않을까요? 금리 인하로 된다고 한다면 달러가 빠지면서 약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보면 유로화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해도 유로화 약세로 오히려 달러가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정치적인 불안 속에 프랑스가 있죠.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10년물 스프레드가 7년 만에 최고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프레드가 지금 금리가 프랑스가 훨씬 높은 거고요. 독일이 안정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유럽 쪽에 독일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중심인데요. 지금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10년물 스프레드가 7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게 달러화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유로화 약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가 지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안 빠지고 있는 거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화도 이렇게 달러가 안 빠지니까 원화도 이렇게 좀처럼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것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다음 이제 섹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역시 이제 오늘 반도체인데요. 삼성전자 역시 오늘 상당히 좀 강세 이루어졌습니다. 장중에 8만 원선 넘어서기도 했고요. 중가 무렵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오늘 상당히 좀 버티고 갔습니다. 외국인들은 사줬고 기관들은 팔았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 마감했고 엔비디아도 3.52%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엔비디아 급등 상하고 있는 브로드컴이 12.27% 급등을 했고요. 뭐 실적 발표 그리고 10대 1 주식의 액면 분할 발표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요. 삼성전자가 또 지난 현지 시간 12일 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면서 원스톱 AI 솔루션 공개했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턴키 관련된 제공을 한다는 어떤 그런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와 메모리,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사업을 통합해서 AI 칩 공급 기간을 20%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번에 공개된 전략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들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2나노 공정의 2027년까지 후면 전력 공급, 이게 이제 BSPDN이라는 기술이죠. 이 기술을 도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삼성 파운드리 공정 로드맵 관련된 이제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제 오른쪽 27년도 보시면은 후면 전력 공급이라고 해서 BSPDN 기술입니다. 이 나노 공정인데 이 기술이 TSMC와 인텔 등 지금 경쟁사들도 앞다퉈서 도입을 나서고 있는데 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상용화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면 굉장히 게임 체인지로서 평가받고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이제 언급이 됩니다. 자, 그게 정말 될까요?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HBM, 엔비디아 납품한다. 이것도 못 믿겠다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어제 삼성증권에서 HBM3E 12단 이것이 예상대로 엔비디아 쪽에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삼성증권에서 평가 보고서를 냈죠. 근데 아직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죠. YTD 수익률을 본다면 올 연초부터 수익률을 본다면 삼성전자 거의 오른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론이 더 날라갔고 하이닉스도 꽤 많이 올랐는데, 자, 하이닉스 오른 건 알겠다는 겁니다. 근데 마이크론이 딱히 지금 뭐 엔비디아 쪽에 HBM을 딱히 뭐 이렇게 넣는 것도 아닌데 삼성전자 왜 못 갈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크론 올라간 게 생각하면 마이크론이 미국에 상장돼서 그런 건가? 뭐 그거 빼고는 마이크론이 주가가 날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논리이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엄브레라 리서치 쪽에서 레거시 반도체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 이건 이제 후공정단의 HBM이 상당히 많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결국 이제 레거시 쪽에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하반기 이후부터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디램 마진율이 올해 4분기를 넘어서게 되면 OPM 40% 이상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은 HBM이 이제 굉장히 높은 OPM 마진을 갖고 가는데, 지금 디램 마진율, 그러니까 레거시 제품도 이제 하반기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HBM 마진율 타겟하게 될 정도로 높은 수익성 구간에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공정을 HBM으로 거의 다 돌려놔가지고 레거시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온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수익성 부분을 상당히 많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 업체들이 가동률을 상향시켜 줄 수 있는 요인과 함께 내년 캐펙스에 대한 긍정적인 톤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가동률 상승 그리고 내년을 타겟한 캐펙스 기대감이 하반기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HBM 생산 비중이 4분기로 이제 진행될수록 계속 높아지면서 SK 하이닉스 기준 30% 정도 1A 그리고 1B 캐파를 HBM용으로 할당해야 될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곧 레거시 디램에서의 선단 공정 적용 캐파가 계속 부족해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HBM 생산량 증가 때문에 결국은 레거시 선단 공정 쇼티지가 지속되면서 가동률이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캐펙스에 대한 투자가 또 본격화되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정단에 대한 레거시 제품에 대한 메모리 사이클을 지금 분리시키기 어렵다. 인 거죠. 그래서 결국 HBM도 계속 좋은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레거시 메모리 제품 사이클도 분리시키기 어렵게 굉장히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다
보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자, 보시면은 이게 모건 스탠리 자료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재고가 지금 QOQ로 살짝 늘었고 역사적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최근 4분기 누적으로 보면은 재고 감소 추세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이제 해외 쪽의 리포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재고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수요가 아무래도 HBM 쪽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일반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 보기엔 좀 어려운데요. 이게 이 수요를 보시면은 그래도 최근에 이제 수요가 조금은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튼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레거시 쪽에도 어느 정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뭐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 쪽의 모습이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은 자,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수량입니다. 이건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휴대폰뿐만 아니라 가전도 있고 뭐 스마트폰 쪽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마트폰 글로벌 판매 수량 분기별 성장률인데 작년 4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역성장했습니다만 역성장을 계속적으로 줄여 나가다가 이번 1분기부터는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 사업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이죠. 자, 이렇게 보이면 삼성전자가 올해 그쵸, 하이닉스가 워낙 좋았는데 좀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근거로 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글쎄요, 오늘 전자만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모르겠어요. 예, 좀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SK증권의 자료인 것 같은데요. 이게 EUV 그 펠리클 현황 점검인데 최근에 FST와 SNST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어제 아마 FST가 8% 그리고 SNST이 3.7% 어제 빠졌고요. 오늘도 오전에 보면 상당히 좀 더 빠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SK증권에 따르면은 일본 미쓰이 화학이 25년 12월 공장 준공을 목표로 CNT 펠리클 시장에 진입한다는 소식이 센티먼트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 12월에 IMEC와 2세대 카본 계열, CNT 계열 상용화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 바가 있고요. 1세대 폴리실리콘 계열의 유일 판매자로 2세대 진입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을 SK증권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 가능하다 보는데 EUV 펠리클이 여전히 미개척 시장임을 감안한다면 일본 유명 소재 업체 진입은 시장의 가능성을 엿보았다는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 조선 차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전공정 미세화로 하이 NA 장비에 대응하는 펠리클 요구도 커지는 중이기 때문에 미쓰이가 이런 기회 요인으로 삼는 시장으로 추정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양산용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싶어하는 제품은 2세대 카본 계열 펠리클인데 국내 업체인 FST와 SNS텍 모두 2세대 제품을 준비하고 있고요. 개발 속도를 감안하면 국내 선두 업체가 역시 두 업체가 선두에 위치해 있어서 이게 꼭 악재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긍정적으로 좀 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역시 이제 IT가 왜 이제 좋을 수밖에 없나 이야기인데요. 지금 M7 그리고 미국 쪽에 M7 제외한 S&P 500의 EPS 전년비 성장률 비교인데 블룸버그 통신 관련된 자료를 메리츠 증권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자, 그 실적 궤적을 본다면 결국은 S&P 500 종목과 이제 M7 그러니까 M7을 뺀 S&P 500 그리고 M7 이렇게 격차를 보니까 실적 성장률 격차가 내년 1분기까지 축소되다가 2분기부터 다시 벌어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찌됐든 M7의 실적 성장률이 나머지 종목을 계속 상회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M7 중심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둘째는 내년 1분기부터 격차가 다시 확대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12개월 선행에서 주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반기에도 빅테크 중심의 포트 구성 그리고 나머지에서 AI 수혜주 찾는 알파 찾기가 계속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메리츠 증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IT가 계속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챗GPT 사용량입니다. 이 보시면 급증하고 있죠. 갑자기 또. 그러니까 최근에 새로운 챗GPT 버전이 나오면서 사용량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쪽 역시 이런 쪽이 역시나 급증하고 있는 모습 볼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애플의 온디바이스 AI 기능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밍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밍치도 애플의 온디바이스 AI는 역시나 이제 램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게 핵심이라 말했는데 애플의 온디바이스 AI 기능은 램을 최대 4.2GB를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플도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강화하려면 결국 램 탑재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AI 기능이 아이폰 15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만 되는 것도 램 용량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A17 프로와 그 다음에 M1에서 M4 모두가 최소 램 용량이 8GB인데 반면 뭐 아이폰 15나 14 프로 이하 제품들은 램이 6GB 미만이거든요. 6GB 미만.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를 그 이하 제품에서는 라인업에서는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온 디바이스 AI로 가려면 이제 램의 어떤 탑재량을 계속 늘려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반도체 쪽도 좋아지는 것도 역시 방향성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또 표를 띄워주시면 이게 뭐냐면은 그 엔비디아 코퍼레이션에 관련된 144 임원 및 내부자 주식 매도 예정 그 공시입니다. 공시. 엔비디아 매도 예정. 그게 뭐냐면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144 양식을 제출했다는 건데 이 공시사항인데요.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엔비디아 대표이자 CEO인 젠슨 황이 보통주 12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2024년 6월 13일이죠. 6월 13일입니다. 해당 주식은 2024년 6월 13일에 찰스 슈왑을 통해서 매각될 예정이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죠. 이게 엔비디아 쪽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젠슨 왕이 지난 3달 동안 다른 발행 증권은 매각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운영에 대한 중대한 불리한 정보가 공개해서 누락되지 않았다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튼 젠슨 왕 CEO가 12만 주를 엔비디아를 판다고 합니다. 야, 이거 팔면 영향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좀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도체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론테크님, 박 부장 휴가 좀 가세요. 지겨워요. 지겨워하지 마세요. 혼자 지겨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래도 뭐 지겹다 하시면서 보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봐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섹터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 이야기는 역시 화장품이죠. 일부 화장품은 좀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지만 일부 화장품은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한국무역통계정보 포털에 따르면은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역시 국가 중에 수출한 국가 중에 미국이 중국을 추월했다 이야기 드렸죠. 근데 이제 결국 중국 비중이 줄어서 추월한 것도 맞긴 맞는데 아무튼 이제 미국이 올라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고 2위 시장이 이제 중국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도표로 충분히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고요. 단기 잠정 통계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중국을 이제 미국이 넘어선 사례이기 때문에 수출이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됐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도 결국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이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빅사이클이다 말씀을 하면서 이 서구권 스킨케어의 진입 그리고 이 성장과 더불어서 중동과 같은 신흥시장에 대한 어떤 등장을 고려한다면 빅사이클이 맞고 단기적으로 피크아웃 논료가 있지만은 뭐 물론 이제 노이즈가 생기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당장 피크아웃이라고 논의하기는 좀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현재 실리콘2의 현재 고객 중 70%가 온라인 고객사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했고요. 한국 화장품의 가성비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온라인을 넘어서 향후에 미국의 오프라인까지 추정된다고 하는데 자, 미국 시장의 80%가 오프라인이고요. 그리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결국 80에서 85%가 오프라인이죠. 그런 것도 보신다고 한다면 향후에 오프라인까지 아마 갈 수밖에 없다.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좀 더 확장이 충분히 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아모레퍼시픽은 미국의 세포라에 라레즈를 이미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녀 공장은 7월에 코스트코에 클렌징 오일을 입점할 계획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워낙 지금 좋기 때문에 오프라인까지 지금 확장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년 기준 미국의 소매 시장 내 온라인 비중은 17.3%. 그리고 한국은 지금 소매 시장 비중, 온라인 비중이 35.8%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온라인 비중이 계속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든 그런 것도 확장이 되면서 오프라인도 지금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 미국은 여전히 오프라인 유통 중심이기 때문에 역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확장만으로도 한국 화장품의 TAM은 Total Addressable Market이죠. 예, 크게 확대될 것을 본다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이슈가 있었죠. 정부와 UAE가 지난달 말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세 철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 철폐 협정에 따른 실적 모멘텀, 이제 뭐 UAM 중동도 진출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도 역시 추가적인 어떤 신흥국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장품의 피크아웃은 아직은 좀 아닐 것 같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우 덥다 등골 아빠님 말씀하시는데요. 예, 이럴 때일수록 선크림 많이 바르셔야죠. 그래서 오늘 선크림, 선케어 제품도 오늘 주가 좋았어요. 관련된 종목들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야기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네, 세 번째 음식료와 수산입니다. 요즘에 음식료 내에서도 카테고리별로 돌아가면서 올라가요. 처음에 라면이 시작했죠. 불닭볶음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제2의 검은 반도체 김 시작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냉동김밥, 우양이라는 종목이 또 그랬죠. 자, 그 다음 또 되니까 뭐죠? 우리가 빙그레, 예, 초콜릿이 아니라 바나나 우유, 예, 그 메로나 바, 이것 때문에 빙그레가 또 올랐죠. 그 다음에 풀무원이 올라가면서 또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김치 올라가니까 대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막걸리가 올라가죠. 국순당 올라가죠. 그리고 국순당 올라가니까 또 제주 맥주, 네, 맥주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 소스도 올라가죠. 소스, 예, 소스. 첨가제,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가요. 예. 이런 것들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의 엔비디아가 아니냐, 삼양식품이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 예, 국산 K 엔비디아 그래가지고 삼양식품을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재밌게 표현하기도 한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쌈장 이런 것들도 결국 이야기되는 것들이 그런 거고요. 대상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오리온이 좀 약간 그래서 아쉬운 겁니다. 오리온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교보증권이 또 보고서를 통해서 음식료 업종이 많이 오르니까 피크아웃이다,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음식료 업종을 관련해서 교보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12개월 포워드 PR이 10배 수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밸류에이션을 감안한다면 현재 음식료 업종이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20년간 음식료 업종의 12개월 포워드 PR이 밸류에이션이 13.4배였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10배니까 물론 이제 특정 사용식품이 20배 정도 이제 이상 올라왔는데, 그런 거 따지더라도 평균 밸류는 10배라는 거죠. 나머지가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릴레이팅 시기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교보증권에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진 좀 띄워드릴게요. 보시면은, 자, 지수 대비 프리미엄이 과거에는 굉장히 마이너스권이었죠. 24년 3월 달만 하더라도 지수 대비 프리미엄이 많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5월, 6월 접어들면서 지금 이제 플러스권으로, 지수 대비 프리미엄이 플러스권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12개월 포워드 PR입니다. 보시면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음식료 12개월 포워드 PR이 이제 10배를 좀 넘어서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음식료 업종 릴레이팅이 2달간 최근에 이루어졌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결국 중소형 김업체가 가격 인상 뉴스가 이제 4, 5월 지나면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삼양식품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5월달 접어들면서 시작됐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CJ, 제일제당, 그리고 올리브유 이런 것들이 가격 인상 뉴스가 그때 나왔죠. 그러면서 롯데칠성 음료 가격 인상 뉴스가 나오고, 동원 F&B 김 가격 인상 뉴스가 쭉쭉 나오면서 이제 릴레이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롯데웰푸드도 가격 인상, 빙과류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 것들 나왔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최근에 20년간 음식료 코스피 밸류에이션 추이인데, 보시면은 20년 평균 음식료가 13.4배 같고요. 현재는 10배 정도 수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평균입니다. 평균. 그리고 과거에 보면 2006년, 7년도, 8년도 이때 보면은 릴레이팅 1차 PER이 그때는 20배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PER 7배에서 20배까지 그때 올라갔다고 합니다. 2007년도, 8년도. 이때 오리온이었나? 모르겠습니다. 뭐 오리온이 과거에 올라갔던 적이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릴레이팅 봤을 때는 15년, 16년도 봤을 때는 PER 24배까지 갔네요. PER 9배부터 시작해서 24배까지 올랐습니다. 릴레이팅 2차였어요. 그 지금은 이제 PER이 10배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20년간 평균 PER은 13.4배 정도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곡물 투입가 지수 추이입니다. 곡물 투입가 보시면은 곡물 투입가 관련된 부분들이 파란색 실선인데요. 투입가 관련된 부분들이 원화로 쳤을 때는 아직 바닥에 있다는 거죠. 예.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원자재 관련된 부분이 안정화되어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음식료품 CPI와 PPI 스프레드 추이인데, 그게 이제 스프레드 마진 개선 구간에 올라간다는 거죠. 곡물가가 계속 낮게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마진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가격 인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곡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6개월 레깅에서 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정화되어 있는 것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안정화된 곡물가가 들어간다는 거죠. 가격은 올렸고 최근에.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지표도 좋으면 더 좋고요. 그 주요 업체별 매출 총이익률. 자, 다음 표 보여주시면 막대 그래프 보시면 업체별 총이익률인데 오른쪽 보십시오. 자, 회색으로 보이는 막대 그래프가 어디입니까? 삼양식품. 예. 매출 총이익률이 전년비 증가율이 제일 높습니다. 삼양식품 엄청나게 높네요. 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롯데 웰푸드가 높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롯데 웰푸드 빈과류가 좋아서 그런가? 여튼 올라가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짙은 파란색이 어디입니까? 예, 음식료품 전체 평균이고, 그다음 옅은 푸른색 보시면 CJ 제일제당, 그다음 오리온 등도 플러스권으로 올라섰네요. 예. 보입니다. CJ 제일제당이 높아왔고요. 오리온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상대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월 달에 바이오 섹터와 관련된 인수권 이후에 주가 빠진 이후에 좀 못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긴 한데, 또 오리온도 그래도 일단은 돌아서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삼양식품이 주가 뜬 이유는 여기에 있고요. 전년 대비 증가율이 확실하게 뛰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롯데 웰푸드 좋았고요. CJ 제일제당도 플러스권으로 올라섰다. 이것 때문에 주가들이 움직이는 거죠. 네. 이걸 보시면은, 주가들이 왜 올랐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사조 대림도 상당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 있었죠. 냉동김밥 3종을 선보이면서 미국 시장 관련해서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 시작했다고 이제 오늘 언급을 했습니다. 냉동김밥은 참치김밥과 유부 우용김밥, 우엉김밥, 그리고 버섯 잡채김밥 3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배고픈 시간인데 상당히, 예. 한식 요리에서 영감을 얻어서 개발한 레시피를 담았다라고 이제 사조 대림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조 대림은 지난 4월부터 미국으로 수출을 시작해서 초도 1차, 2차 물량과 추가 발주 물량을 모두 합산해서 총 36톤을 출고했다고 밝혔고요. 이후로도 매달 7만 2천 톤 가량을 수출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사조 대림, 사조 시푸드, 사조 산업, 사조 오양 다 좋았고요. CJ 시푸드, 동원산업 등도 좋았고, SPC 삼립까지 좋았죠. 예. 예, 그런 것들도 과거 빵 때문에 굉장히 좋았죠. 예, 띠부실 때문에. 그 삼양식품도 좋았고, 대한제당, S&D, MSC, 삼양사, 소스까지 좋았어요. 소스 회사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았다는 겁니다. 우양도 좋았나요? 네, 그렇죠. 네, 요즘에 우양도 냉동김밥,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죠. 자, 그리고 다음 표 보여주시면 농심입니다. 메가마트, 미국의 현지 유통망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에 있다. 관련해서 메가마트 미국 법인 매출액 추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농심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가 은행주 우리가 모르고 보험주 올라갈 때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거의 관심이 없다가 주가 올라갈 때 이렇게 재미있는 섹터가 됐을까 했는데, 음식료 업종이 이렇게 재미있는 섹터가 됐는지 최근에 약간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조 하는데 어떻게 주식을 안 살 수가 있겠어요. 좀 댓글창에서 보면 이야기 많으시네요. 예, 안지연님, 사조 이름 잘 지었네요.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오늘 석유화학 업체 관련해서 주가들이 좀 빠졌는데요. 중동발 공급 물량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에서 아람코가 내년 가동을 목표로 서부의 메니나 주에 짓고 있는 세계 최대 정유 석유화
통합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로 언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유에서 나프타를 추출한 뒤에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 등의 기초 유분을 생산하는 기존 공정과 달리 원유에서 곧바로 기초 유분을 제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게다가 석유를 뽑아낸 바로 그 자리에서 석유 제품을 만들어냄에 따라 운송료와 관세도 없다고 언급이 되면서 이게 공급에 대한 물량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해당 공장의 생산 단가는 한국의 에틸렌 기준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석유화학은 굉장히 악재로 될 수밖에 없겠죠. 원유만 팔던 중동 국가 이때라서 석유화학 분야에 뛰어들면서 결국은 중동의 저가 공세에 그로기 상태로 몰릴 수 있는 국내 석유화학 업체에 대한 우려가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전일 27년까지 중동 8개 공장 가동으로 한국 석유화학 위기에 대한 기사가 보도됨에 따라 화학주가 조정을 받았다고 언급을 하면서 키움증권에서는 대표적인 커머더티 화학 제품의 에틸렌의 공장 생산 단가가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할 것이다. 이게 언급을 했고요. 아울러서 이제 최근 단기 스프레드 개선을 추세 전환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지난번에 한번 단기 스프레드가 치어오르면서 전환이 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추세 전환을 생각할 수 있는 오해가 될 수 있다라고 키움증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3분기 전후에 다시 하락할 것으로 키움증권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NCC 회사에 대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언급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글로벌 에틸렌 가동률과 현금 마진인데요. 에틸렌 마진이 이제 빨간색 이게 그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이 마진이고요. 전 세계 가동률이 조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올라오니까 이게 추세 전환, 단기 스프레드가 추세 전환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분기 이후에는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동그라미 보시면은 에틸렌은 원재료 지역별 비중인데요. 같은 아시아에서 중국 대비 한국의 원재료는 유가 영향이 크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지역별 에틸렌, 폴리필렌 관련된 부분에서 증설 물량입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동이 갑자기 석유화학의 3분의 1 가격으로 에틸렌 기준 뭔가 물량을 뜯어내면 국내 석유화학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뭐 그런 이야기를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일부 지금 최근에 한국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신용 등급이 하향 전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업종이 석유화학이다 밝혔고요. 한신평은 석유화학 업종 중에 가장 먼저 효성화학 등급을 지난달 3월에 A-에서 트리플 B 플러스로 하향 조정했다고 하고요. 여천 NCC A 등급 전망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SKC를 A 플러스 역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했고요. SK 어드밴스드 A-에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등급을 강등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 역시 올해 들어서 효성화학 등급을 하향한 것은 물론 SK 어드밴스드 등급 역시 A-에서 트리플 B 플러스로 하향했고요. SKC 같은 경우도 지난해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가장 먼저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추었고 올 들어서 한신평과 한기평 역시 연이어서 등급 전망을 하향하면서 등급 강등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이 조금은 좋아지는 듯 했는데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또 사례가 나오면서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나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오늘 그 에코프로 머티리 관련된 그 블록딜 여파가 있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만약에 당선이 되면 전기차 전환 폐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가 별로 안 좋았죠. 자, 에코프로 머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에코프로 머티의 2대 주주인 블루런 벤처스가 전날 장 종료 직후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통주 210만 주 약 3%를 블록딜 했다고 전해졌고요. 관련해서는 가격이 10.5% 할인된 11만 9,480원, 총액 2,509억 원 규모로 매각 주관사가 골드만삭스하고 UBS, KB증권이 맡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악재가 됐겠죠.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악재로 분명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1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앞서 지난달 중순 보유예수가 해제되면서 BRV가 블록딜을 통해서 지분 3.46%, 약 2,046억 원을 매도했고요. 이 여파로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가 12% 이상 하락한 바가 있는데 또 이제 이게 또 이야기가 나온 거죠. 블루런 벤처스가.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지분 총 보유량은 지난달 블록딜로 24.7%에서 21.24%로 이번 2차 블록딜로 다시 18.24%로 감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뭐 이것도 좀 악재고요.
자, 그다음 그 헤드라인을 좀 띄워주세요. 그다음 헤드라인 좀 띄워주시면 트럼프 관련된 헤드라인 이거 말고 그다음입니다. 이건 잘못 제가 올려드렸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트럼프 관련입니다. 자,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결국은 비공개 회의에서 최근에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정책을 철회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모든 의무는 미친 짓이라고 crazy라는 단어 표현을 썼으면서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리비안 마이너스 5.8% 그리고 루시드가 마이너스 3.97% 급락했고요. 장중 8%까지 급등세를 보이던 테슬라도 2.92%로 상승폭을 굉장히 축소시키면서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스탁 옵션,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탁 옵션이 찬성이 됐고, 뭐 공장 옮기는 것도 찬성이 됐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봇 택시 이런 것들 관련된 사업에 집중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는데 역시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때문에 전 대통령의 언급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좀 상승폭이 확 빠지면서 이게 축소되면서 끝났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역시 이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역시 그 중국에서도 닝더스다이가 CATL이죠. CATL도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주가가 중국에서도 11%나 주가 급락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영향이 있었다 볼 수 있겠고 에코프로 머티가 약 블락딜 영향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기준인데요. 역시 하락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격을 보면 10만 위안이 껴졌어요. 탄산리튬 선물이 10만 위안이 껴졌습니다. 이게 보면 지난번 4월달, 3월달만 보더라도 12만 위안 정도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의 탄산리튬이 지금 선물이긴 하지만 10만 위안 아래로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원자재 이 부분 탄산리튬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도 역시 썩 이렇게 업황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테슬라의 현재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현재 3개의 신제품을 작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띄웠습니다. 왼쪽에 2개, 오른쪽에 하나 보이시죠? 그래서 아직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몇 가지 신제품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꽤 특별할 것이다. 역시 뭔가 프로모션의 천재죠.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기대감을 올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띄워놓고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인데 자, 정몽구 회장님 건강 이상설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속에 이제 일부 관련주가 상승했는데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죠. 그런데 자, 그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현대모비스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풍문에 대해서 사실 무기임을 밝힙니다.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모비스와 글로비스가 별로 안 빠졌죠. 윗꼬리가 별로 달리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멘트가 있었고 또한 이제 DS투자증권에서 사실 코멘트를 내면서 가족 내의 국내 체류 여부 확인, 정의선, 정성희, 정명희 이 세 분의 소재가 우선적인 근거가 되는데 특히 평소 언론 노출이 많았던 사위 정태영이란 분은 SNS로 미뤄볼 때 해외, 일본으로 나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뭐 이런 문제가 정말이라면 해외 못 나가죠. 한국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금일 특실 예약도 확인한 결과 별도 통제 없이 잘 되는 상황입니다. 확인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면 아산병원에서 뭔가 통제가 됐겠죠. 사람 못 들어오게. 그럴 거고요. 오늘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뭐 월요일 날 공식 발표가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거고요. 세 번째, 현대모비스 CEO의 자사주 매입도 만약 정몽구 회장님이 위독한 상황이었다면 부적절한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사실 무근이라고 DS투자증권에서 장중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가 불거지느냐.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관련된 표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렇게 정몽구 명예회장님의 이 관련된 지배구조가 있고 뭐 이렇게 정의선 회장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요렇게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역시 모비스를 이렇게 하게 되면 모비스에 대한 지배구조를 갖게 되면 현대차와 기아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모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글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쭉쭉쭉 이루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무근이라 밝혔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삼성증권에서는 뭐 여름이 오면서 뭐 자동차 관련해서 중소형 부품사까지 2분기 실적 기대감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삼성증권이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중소부품사 관련해서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2분기 실적이 나올 것이고 기아, 현대차의 어떤 실적 상향 예상이 되고 현대차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7, 8월 예상된다. 삼성증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인도 IPO가 10월달 예상, 그리고 현대차 기아의 미국 전기차 공장 가동이 10월이니까 신규 공장이 가동되니까 부품사들 장비 공장 상당히 좋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팰리세이드 아이오닉 9이 출시되는 게 11월과 12월 정도 모멘텀이 매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가 굉장히 이런 매월 모멘텀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서 중소 부품사까지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띄워주시는 거 하나 띄워주세요. 중국입니다. 중국. 예. 여기 보시면은 메리츠증권에서 EU의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가 누구를 위한 건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마지막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은 EU가 중국 전기차의 관세를 최대 38%까지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어제입니다. 어제 중국장에서 비아디 주가가 홍콩 증시에서 어제 7% 그리고 본토장에서 5% 급등했거든요. 이 보시면은 아이러니하지만 비아디 주가가 오른 이유는 이번 제재로 비아디가 오히려 수혜주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 차트는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유럽 13개 지역에서 중국 전기차 브랜드 판매량 순위인데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가 상해차 그룹입니다. 제일 위쪽에. 예. 그게 24만 대입니다. 근데 관세율도 상해차가 38.1%로 가장 높습니다. 근데 반면 길리차는 2위지만 22,000대, 그리고 비아디가 12,000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상해차 그룹의 10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상해차 그룹이 폭스바겐 합자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역시 유럽 시장 진출에도 폭스바겐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제재, EU의 제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재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아디는 17.4% 관세를 받아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태고요. 이참에 유럽에서 비아디와 길리차는 오히려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EU에 중국사에 대한 관세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비아디 주가가 본토장에서 훨씬 더 급등했던 이유가 오히려 비아디가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고, 그 외에도 오늘 전력 수요 관련해서 폭염 때문에 전력 설비 전선주 좋았고요. 국제유가 4거래일 연속 상승 영향에 정유주가 일부 들썩였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폭염에 건강 주의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웃는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